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살벌한 흉가 체험을 하고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한창 더운 여름, TV에서는 흉가 체험 방송들이 많이 나왔어. 고스트 스팟이라는 케이블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다음 카페의 흉가 체험이라는 카페에 가입했어. 그렇게 흉가 체험을 활동하면서 겪은 일 중 첫 번째 이야기를 해줄게. 카페에 흉가 체험 공지가 뜨면 시간과 날짜, 모일 장소가 공지되고 댓글을 달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거야. 그날이 오면 모임 장소에 도착해. 그날도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6명이 모여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이 더 모였어. 인원 체크를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스타렉스에 탔어. 그리고 차는 출발했지. 차 안에서는 처음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 나는 옆에 앉은 여자에게 물었지. 흉가 체험 처음인가 봐요. 그녀는 대답했어. 네, 어때요? 많이 무서운가요? 저도 처음에는 빙이 될까봐 무서웠는데 막상 체험해보니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길이었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A4 용지에 흉가 체험 카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문구에 서명을 해야 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지. 운영진 4명이 먼저 흉가에 들어가 확인을 했어.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확인하는 거였지. 12시가 되면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흉가 안으로 들어가 체험을 하는 거였어. 나는 차에서부터 긴장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결국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지. 흉가는 2차선 도로에서 산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어. 우리는 그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어. 흉가에 도착하자 정문이 바로 보였어. 그곳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이 나왔지. 나는 차례대로 방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방을 보던 순간 내 눈앞에 아이 머리 크기만 한 둥근 물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영혼인가 싶어서 카메라 셔터를 눌렀지만 사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2층으로 올라가려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 머리가 빙빙 돌고 계단 중간에서 5분 정도 멈춰 서 있었어.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종이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야 했기에 용기를 냈어. 2층에 도착하자마자 흉가 체험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 뭔가 빙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지. 방을 서둘러 살피고 마지막 방. 종이가 놓여있는 방에서 이름을 적었어.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문을 돌아보던 순간 문 앞에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었어. 바닥에 낙서를 하고 있었고 아이의 뒤쪽 벽은 낙서로 가득했어.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 어쩌지? 그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였더니 아이는 사라지고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어. 정신을 차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려 했지. 계단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나는 무섭게 뛰쳐내려왔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 밖으로 나가니 다른 여자분들이 물어봤어. 어땠어요? 어땠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 끝났어. 나만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았지만 아직도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아. 두 번째 이야기, 단양이. 한 소녀가 고국에 돌아왔어. 멍하니 서 있던 소녀는 지난 5년을 저 먼 나라에서 더러워진 몸을 씻어내려 강가로 다가갔어. 찢어진 내복을 자기 손으로 벗어 자갈밭에 내려놓았지. 매번 오랑캐들에 의해 벗겨지던 옷을 스스로 벗으려니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 소녀는 몸을 물속에 뉘었어. 서늘한 가을바람 탓에 물은 차가웠지. 아무 돌멩이나 집어들어 팔을 긁어댔어. 살갗이 붉어지다 못해 벗겨질 때까지 더러움을 씻어냈어. 살갗의 쓰라림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 다리를 올려 소녀의 치욕을 벗겨내고 머리에 물을 부어서 했던 악몽을 지워냈어. 얼굴을 물속에 묻고 숨을 참고 눈을 떠보았지. 소녀의 나라 강물은 맑아서 물고기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 숨이 막혀 고개를 들자 물속에 찬물이 눈에 들어와 눈이 붉어졌어. 눈이 따가워서인지 입에서 우는 소리가 나왔고 곧 자신이 아픈 것이 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소녀는 몸을 일으키고 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 16년을 그곳에서 자랐기에 잊을 리가 없었지. 마을로 가는 길은 익숙했어. 자갈밭을 지나 향기로운 흙밭이 소녀의 발바닥을 맞이했어. 노란 흙은 소녀가 반가운 듯 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 소녀는 익숙한 잣나무 길에 들어섰어. 나무 한 그루를 보곤 기쁨에 입맞춤을 했어. 어렸을 때 남동생과 함께 그 나무 밑에서 장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소녀는 나무를 안고 옛 추억을 떠올렸어. 소녀와 남동생은 언제나 그곳에서 장군 놀이를 하며 놀았지. 동생은 몽둥이를 들기엔 너무 약했지만 소녀는 항상 강한 장군이어야 했어.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천하대 장군님과 지하여 장군님이 보였어. 어릴 적엔 두 분이 무섭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소녀 앞에서 활짝 웃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 마을로 들어가니 돼지국밥집 아주머니가 소녀를 알아봤어. 단양이 아니냐? 네, 맞아요. 아주머니는 소리쳤어. 단양이가 돌아왔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모두가 소녀를 바라보았지. 그러다 소녀의 엄마가 사람들 사이에서 단양이를 불렀어. 소녀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 엄마의 냄새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웠어. 눈물이 흘러내렸어. 엄마의 품속에서 소녀는 한참 동안 울었어. 그리고 시야가 서서히 맑아지자 그 사이로 동생 복남이가 보였어. 누나, 집에 가자. 단양이는 동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복남이의 반응은 서운했어.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단양이를 괴롭혔어. 저녁이 되자 엄마는 단양이를 눕히고는 문 밖으로 나갔어. 복남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소녀는 고요한 집에 홀로 남겨졌어. 자정이 다가올 즈음 소녀는 마을의 부엉이 소리와 함께 어렴풋이 잠이 들었어. 그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일찍 일어나 복남이를 보았어. 복남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지. 어제의 일이 떠올라 소녀는 복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 복남이는 다가와 말을 걸었어. 내일 마을에서 임금님을 기리는 큰 잔치가 열릴 거야. 소도 잡을 거야. 오늘 그 소 산책 좀 시켜줄래? 소녀는 무거운 마음을 끌어안고 복남이의 부탁을 받아들였어. 소를 데리고 나무숲으로 들어가려던 소녀는 소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혼자 산책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소녀를 찾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 소녀는 잔치를 준비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녀에게 다가와 소리쳤지. 단양이, 내가 도둑이구나. 소녀는 오해를 받았어. 복남이조차 소녀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지. 소녀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몽둥이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 복남이는 차가운 말로 소녀를 몰아붙였지. 한 번 더러워진 몸은 어딜 가지 않아. 단양이는 하늘에 그렸던 복남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어.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물귀신. 때는 2002년 여름이었어.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부모님과 친구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산골 계곡으로 놀러갔지. 그곳은 익사 위험 지역으로 유명했어. 낚시를 하던 중이었어. 어느 날 밤 10시쯤 내 여동생이 물가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을 발견했어. 자세히 보니 물 위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떠 있었어. 우리는 놀라서 랜턴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물소리를 내며 물 위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 발이 없는 물귀신이었어. 그 여자 귀신은 다리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것처럼 보였지. 우리 모두 비명을 질렀고 부모님이 달려왔지만 그 순간 귀신은 사라졌어. 그 귀신은 눈 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고 피눈물을 흘리는 다리 없는 여자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계곡에서 10년 전 폭우로 익사한 20대 여자의 귀신이었어. 그 후 그 계곡에선 가끔 물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대. 하지만 그날 우리는 4명이 그 귀신을 직접 본 거야. 정말 무서웠어. 어릴 적이라 더 무섭게 느껴졌지.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평생 동안 6번 정도 귀신을 본 적이 있어. 물귀신을 본 것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네 번째 이야기, 불침번. 나는 경기도에서 군 복무를 했었어. 강원도와 붙어있는 지역이어서 한겨울에는 정말 추웠지. 다행히도 나는 불침번 근무만 섰었어. 불침번 근무는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그나마 견딜 수 있었지. 불침번 근무는 보통 자살 방지, 화재 예방,
군기 유지 등의 목적으로 한 명씩 교대로 서는 근무였어. 나는 2등병에서 1병으로 막 진급한 상태였고 그날도 혼자 불침번 근무를 섰어. 시간은 밤 11시 50분. 나는 선임의 말을 듣고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었어.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고 비상 계단이 있는 곳에서 불침번 근무를 섰지. 근무 시간은 조용하고 어두웠어. 전등은 모두 꺼져 있었고 비상구 표지판 불빛만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 그런 환경에서 혼자 서 있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게 돼. 선임들이 들려준 괴담부터 집 생각, 친구들이 밖에서 놀고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그렇게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 그 소리는 근무자 취침실에서 나고 있었지.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어. 그냥 두면 선임들이 깰 테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전화기 쪽으로 다가갔어. 근무자 취침실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 소리는 멈췄어. 아무것도 없었지.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이상했지만 다시 제자리에 서서 근무를 계속했어. 그날 이후 나는 그 일이 신경 쓰여서 선임들에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선임들은 취침실에 전화기가 없다고 말했어. 취침실에 전화기가 어디 있어? 다 끊어놨는데 뭔 소리야?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그때 그 전화 소리가 진짜로 들렸는데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야.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불침번 근무를 설 때마다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어. 전역할 때까지 그 전화 소리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 5번째 이야기, 지치지 않는다. 민수와 동민이는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 그들은 매일매일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 놀까? 라는 배부른 고민에 빠져 있었지. 그날도 민수와 동민이는 풀사롱에 갔어. 여자들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어. 그런데 민수는 여자의 관심보다 핸드폰을 보며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민수가 동민에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어. 이것 좀 봐, 완전 웃겨. 동민은 귀찮은 듯 민수의 핸드폰을 뿌리쳤지만 민수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니 결국 동영상을 보기로 했어. 동영상 속 주인공은 세영이라는 33살의 남자였어. 그는 공장에서 4년째 일하고 있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었지. 그의 목표는 돈을 모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었어. 동영상은 그의 성실함과 밝은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동영상이 끝나자 동민은 비웃으며 말했어.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민수도 같이 웃으며 말했어. 진짜 한심해. 저런 놈이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세영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세영은 집에 돌아가 병든 부모님과 동생을 돌보고 있었지. 집에 도착한 세영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동생이 어디선가 구해온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었어. 쳇바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햄스터를 보며 세영은 중얼거렸어. 병신. 6번째 이야기, 실화 군대 괴담. 4년 전 나는 해군으로 입대했어. 훈련소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지. 동기들과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동기가 무당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어. 이유를 물었더니 그의 형이 군대에서 무당 아들 후임 때문에 큰 사고를 당했었대. 그런 사람들 주위엔 귀신이 꼬여서 사고가 난다고 했어. 나는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었어. 자대 배치를 받은 후 나는 참술이라는 작은 배에서 생활하게 되었어. 어느 날 선임들과 무서운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얘기를 꺼냈지. 그런데 그때 선임 중 한 명이 정색하며 말했어. 그 얘기는 하지마. 나 무당 아들이야. 나는 당황했어. 선임은 어릴 적부터 신내림을 받았지만 구슬에서 끊어냈다고 했어. 나는 그래도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선임은 배에서 한번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어. 침실 왼쪽 구석 3층 침대에 귀신이 누워 있었어. 그는 그 자리가 예전에 자살한 수병의 자리라고 했어. 선임은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는 소름이 돋았어. 몇 달 후 내 맞추임으로 한 신병이 들어왔어. 그 신병은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왔다고 했지.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봤다고 말했어. 무당들에게 굿을 받아도 계속 보였는데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안 보이게 되었다고 했어.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졌어.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다니. 취침 시간이 되었고
신병은 침실 왼쪽 구석 1층 침대에 누웠어. 다음 날 내가 신병에게 잘 잤냐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했어. 사실 잘 못 잤습니다. 3층에서 누가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선임이 말했던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어. 그 후로 나는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어. 그렇게 힘들게 육상으로 발령받고 전역했지. 7번째 이야기, 춤추는 여자. 나는 위병소 근무를 했었어. 어느 날 야간 근무 중에 후임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후임의 누나가 친구와 함께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대. 그런데 대각선 쪽에서 한 여자가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지. 누나는 그 여자를 보고 무의식적으로 욕을 했어. 정신 나간 년이 왜 저래? 그 말을 들은 것인지 여자는 춤을 멈추고 누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무서워서 시선을 피했지만 여자가 계속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대. 결국 전철이 와서 친구와 함께 전철을 탔어. 누나는 여자를 잊고 친구와 얘기하며 전철을 타고 갔어. 그런데 친구가 먼저 내리고 누나가 내릴 역에 도착했을 때 그 기괴한 춤을 추던 여자가 같은 역에 내린 거야. 여자가 다른 칸에 타고 있었던 거지. 누나는 순간 놀라서 빠른 걸음으로 역을 빠져나갔어. 개찰구를 지나 집으로 향했는데 그 여자가 자신을 따라오는 걸 느꼈어. 무서운 마음에 집까지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도착했어. 2층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닫고 숨을 고르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 그런데 여자가 계속 생각나서 혹시 따라온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에 창문을 열어봤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그 여자가 바로 집 아래에 서 있었어. 눈이 마주친 순간 누나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어떡하지? 라며 고민에 빠졌어. 그 여자가 창문을 열었을 때 눈치챘는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누나는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 누나는 울먹이며 사과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아니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다가와 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괜찮아, 용서해줄게. 하지만 그 여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사과하지 않았으면 지금 널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누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여자는 그대로 떠나갔대. 그날 이후 누나는 한동안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다고 해. 그 여자가 다시 찾아올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지냈대. 후임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도 소름이 끼친다고 했고 나도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날 밤 위병조장 근무를 서면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 결국 그날 근무가 끝날 때까지 위병소에 머물며 근무자들과 함께 있었지. 8번째 이야기, 밤에 울리는 전화기. 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나는 위병소 근무를 하던 중 나보다 선임이었던 한 병장이 들려준 이야기야. 그 병장은 부대 내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대. 그날은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를 서던 중이었어. 그 병장이 야간 불침번 근무에 투입되었고 당시 그는 통신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대. 통신실은 보통 전화기들이 여러 대 있는 곳인데 새벽에는 당연히 전화가 거의 울리지 않아야 정상이지. 그런데 근무를 서던 중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 거야. 병장은 순간 긴장했지. 무슨 긴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얼른 전화기를 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 그는 잠시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없는 상태였어. 그래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건 쪽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살려줘. 병장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지. 누구십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기분이 찝찝했지. 혹시나 긴급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그 시간에 부대 내에서 이상한 일은 전혀 없었어. 병장은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며칠 후 또다시 같은 시간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대. 이번에도 전화를 받았지만 또다시 아무 말 없이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살려줘 라는 소리만 들려왔대. 이번에는 병장이 확신을 가졌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통신실이 위치한 건물에서 몇 년 전에 한 군인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대. 그 병사는 그 이후로 그 통신실에 들어가면 늘 긴장했고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전화기가 울리면 절대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소름이 끼쳤어. 아무리 군대 내에서 다양한 괴담이 돈다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현실적이어서 무섭더라고. 전화기에서 들려온 그 작은 목소리와 자살한 군인의 이야기가 연결되니 그곳에 실제로 무언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9번째 이야기, 병장의 마지막 근무. 이번 이야기는 다른 선임에게 들은 이야기야. 어느 병장이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 병장은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 그날은 밤이 깊었고 위병소 근무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지. 병장은 그동안 여러 번 야간 근무를 서왔기 때문에 그날도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밤 1시쯤 병장은 위병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마치 발소리처럼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지. 병장은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가 지나가는 줄 알았대. 하지만 그 발소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어. 위병소 근처를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지. 병장은 랜턴을 들고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 소리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지. 병장은 다시 위병소로 들어가 근무를 이어가려 했지만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어.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병장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대. 다시 밖으로 나가 랜턴을 비춰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때 병장은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대. 그저 그림자처럼 보였다고 해. 그 순간 병장은 더 이상 밖에 있을 수 없다고 느끼고 서둘러 위병소로 돌아왔어. 그 후로도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고 병장은 그날 밤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지. 그 일이 있은 후 병장은 전역할 때까지 위병소 근무를 다시 서지 않았대. 다른 선임들과 후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 그냥 웃으며 지나갔어. 그러나 병장은 그날 밤 들었던 발소리와 그 그림자를 절대 잊을 수 없었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도 위병소 근무를 서면서 그 병장이 했던 말을 자주 떠올렸어. 발소리가 들리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만으로도 무서웠거든. 병장은 그날 이후로 위병소 근처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처럼 말이야. 10번째 이야기, 훈련소의 마지막 밤. 마지막 이야기는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훈련소에는 이미 여러 가지 괴담들이 돌고 있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지막 밤의 침상이라는 이야기였어. 훈련병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곳에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괴담이었지. 그때는 밤이 깊었고 우리 훈련병들은 모두 피곤해 지쳐 있었어. 하지만 나와 몇몇 동기들은 마지막 밤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지.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한 동기가 갑자기 소리쳤어.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일어나 동기를 바라봤어. 그 동기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지. 저기 뭐가 서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동기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고 우리는 모두 공포에 휩싸였어. 결국 교관이 들어와 상황을 수습했지만 그날 밤 우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 동기는 그 후로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마지막 밤에 대한 괴담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그 마지막 밤에 대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 특히 동기의 두려움에 찬 얼굴을 보면 그날 밤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렇게 해서 내가 들었던 군대 괴담 이야기들이야. 하나같이 소름 돋는 경험들이었고 들으면서도 겪으면서도 정말 무서웠던 기억이야.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재미있거나 소름 끼쳤길 바래. 11번째 이야기, 전방의 눈. 이번 이야기는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한 선임이 들려준 경험담이야.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부대보다도 긴장감이 높은 편이지. 특히 야간 근무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했어.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경계 근무를 서던 중이었지.
그때는 새벽 2시쯤이었고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서 조용하고 고요한 밤이었어. 설경이 아름다워서 잠시 경치를 감상하던 중 선임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 분명 눈이 가득한 곳에서 누군가 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린 거야. 처음에는 그냥 동물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사람이 걷는 것처럼 들렸대. 선임은 순간 긴장해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눈밭에는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어. 소리는 확실히 가까이에서 들렸는데 눈밭에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은 거야. 그 순간 선임은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 그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무전을 통해 근무자들에게 상황을 보고했지만 다른 근무자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어. 그날 밤 선임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해.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눈 위에는 전혀 발자국이나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거지. 선임은 그날 이후로 눈 오는 날에는 항상 신경이 곤두섰다고 했어. 그는 전방에서 근무할 때는 이런 기이한 일이 가끔씩 일어난다며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때 당시 나는 전방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선임의 이야기를 듣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전방 부대의 긴장된 상황에서 그 기분은 충분히 무서웠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다른 부대원들도 눈 오는 날엔 비슷한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12번째 이야기, 화장실의 그림자. 이번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야. 군대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유난히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가 근무하던 부대의 화장실은 다른 곳보다도 더 어두웠고 그 때문에 더 기이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 나는 불침번 근무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 복도가 꽤 길었고 화장실까지 가려면 몇 분 정도 걸어야 했지.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 그날은 누군가 전등을 꺼놓은 것 같았지. 나는 불을 켜고 화장실에 들어갔어. 화장실에는 나 혼자였어. 그때 내가 거울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뒤에 어렴풋한 그림자가 보였어. 처음에는 단순한 착시라고 생각했지.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 그런데 그 그림자는 거울 속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그림자는 내 옆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고개를 돌려 확인하려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어. 결국 나는 거울 속 그림자와 시선을 마주한 채로 몇 초를 서 있었지. 그 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을 나왔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해. 그 후로 나는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걸 극도로 꺼리게 되었어. 동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몇몇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더라고. 그때 알았어. 나만 겪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 화장실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내가 겪고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말해줬어. 하나같이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들이라.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곤 해. 너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나중에 이야기해줄 수 있길 바래. 군대에서는 생각보다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13번째 이야기, 위병소의 이상한 방문자. 내가 경험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번 이야기는 내가 군 복무 중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던 때의 일이야. 어느 날 밤 나는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 당시 나는 이미 여러 차례 위병소 근무를 섰기 때문에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지.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 차량이나 인원 출입도 거의 없었고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어딘가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보통 이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간 긴장했어. 멀리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근무지 창문을 통해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숨어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무전을 통해 본부에 보고했어. 그런데 무전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돌아왔고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지. 발소리는 계속해서 위병소 근처를 맴돌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결국 나는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기로 했어.
랜턴을 들고 위병소 주변을 비추었지만 사람은커녕 작은 움직임 하나 보이지 않았어.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멀리서 다시 걸러오는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다시 위병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순간 또다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 발소리는 분명 위병소 바로 앞에서 멈췄고 나는 그때 분명히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발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그날 이후 나는 위병소 근무를 사면서 늘 그 발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두려웠지. 그리고 후임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몇몇은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 이상한 발소리, 누군가가 분명 위병소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어. 14번째 이야기, 통신병의 무전. 이번 이야기는 통신병이었던 후임에게 들은 이야기야. 그는 야간 무전 근무를 서고 있었어. 무전 근무는 주로 조용한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루한 시간이야. 그날도 후임은 혼자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냥 잡음인 줄 알았지만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 무전기에서는 분명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점점 뭔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런데 그 말소리는 너무 낮고 희미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대. 후임은 순간 긴장해서 다시 한번 무전을 확인했지만 다른 부대나 근무자들과의 연락은 이상이 없었어.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야.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결국 후임은 상급자에게 보고했지. 상급자는 무전을 확인했지만 그도 똑같이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었대. 그 후로도 후임은 계속해서 그 무전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정확히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리지 못했어. 그는 말하길 그 무전은 마치 저 세상에서 오는 목소리 같았다라고 했어. 그 이후로 그는 무전 근무를 사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해. 그리고 그 무전 소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들려왔지만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15번째 이야기, 침상 끝의 사람.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는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다른 동기에게 직접 들은 실화야. 훈련소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곤 해. 그날도 동기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한 동기가 갑자기 소리치며 일어난 거야. 저기 사람 있어.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침상 끝을 가리키고 있었어. 우리는 모두 잠에서 깨어나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나 그 동기는 계속해서 침상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고 주장했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군가가 침상 끝에 서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게 분명히 느껴졌다고 했지. 그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모두 침상 끝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동기는 그날 이후로도 침상 끝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는 말을 계속했어.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그 동기가 겪은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많은 동기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침상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 군대에서의 괴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작돼. 실제로 겪은 사람들은 분명 무언가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정확히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괴담은 점점 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 이것으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 이런 군대 괴담들이 소름 끼치는 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나도 군 복무 중에 겪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기억은 생생해. 만약 너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 16번째 이야기, 장교 숙소의 불빛. 이번 이야기는 내 동기가 겪었던 일인데 장교 숙소에서 있었던 기묘한 사건이야. 군대에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말고도 장교들이 생활하는 별도의 숙소가 있어. 그곳은 병사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었지. 내 동기는 그날 밤에 장교 숙소 근처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어. 시간이 밤 1시쯤이었고 숙소는 다들 잠든 듯 조용했어.
그런데 갑자기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처음에는 그냥 장교 중 한 명이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대.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방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장교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자고 있기 마련이니까 말이야. 더군다나 그 방에서 불빛 후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 내 동기는 불빛이 계속 이상하게 느껴져서 결국 장교 숙소에 들어가 확인해 보기로 했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으로 다가갔지. 그런데 그 방은 분명히 비어 있었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빛은 그냥 방 안에 있는 전등이 켜져 있던 것이었어. 내 동기는 너무 이상해서 숙소 담당 장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 그런데 담당 장교는 놀라며 말했대. 그 방은 몇 주째 아무도 쓰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 방은 장교들이 모두 꺼리는 방이었어. 몇 년 전 그 방에서 한 장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내 동기는 더 이상 그 방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해. 그날 이후로 그 방에서 다시 불빛이 새어나오는 일은 없었지만 그 방은 여전히 장교들이 기피하는 장소로 남아있다고 해.